안녕하세요. 조은정 시민의 TV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40여일 좀 넘게 남았는데요. 후보 등록일이 3월 21일부터 이틀간 있으니까 이를 감안하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 같은 경우 공천 잡음으로 내용이 심한데요. 3지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합당도 못하고 제갈 길로 갔습니다. 오늘은 나이크 익산포럼 대표이자 전 시의원인 이명택 대표를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직접 민주지역자치당 창당 발기인대회도 익산에서 가진 것 같고, 여기에 대표님이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칭 지역자치당, 어떤 정치단체인지 창당을 준비하게 된 배경, 네, 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정치가 거의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지역 소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는 거의 중앙의 거대 양당 중심으로 거의 정치가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거의 고착화돼 있고, 특히 중앙에서 거의 지역 정치까지를 다 거의 기초자치단체장까지는 거의 공천을 관여하고, 좌지우지하죠. 예, 그저 좌지우지하고, 실제 또 그 중앙당으로부터 뭔가 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거의 이 지방의원들의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지역의 목소리가 없는 상황이고, 또 지역의 어떤 그 정치가 건강하지 못한, 특히 또 우리 호남같이 한 당이 거의 90% 이상의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지역의 목소리라든가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구조가 대단히 허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지역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천착하면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실제 정치의 주인으로, 어떤 정당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뿔뿔이 정당, 생활 정치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각 지역별로 좀 지역 문제에 집중하는 지역 정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서로 이렇게 이러저런 기회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역 정당들이 연대하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는 전북, 그리고 익산, 이렇게 저는 지역에서 전북 자치당, 익산 자치당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타 지역의 다른 도시 분들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정당을, 전국 정당을 창당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 한 지난 2023년 4월부터 모였으니까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직전민주 지역당 연합이라고 이렇게 지역정당 연합체로 만들려고 활동하던 분들이 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지난 20년 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해온 전문가들, 활동가들이 또 나름대로 지방분권연합이라고 하는 모임을 좀 구성을 해서 여기에 같이 결합을 했고, 주로 광주 전남 중심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부산 지역에는 교수님들과 NGO 중심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정치연합이라는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결합해서 어찌 보면 직전민주 지역당 연합, 그리고 지방분권연합, 또 지역정치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세 단위의 연합체가 같이 함께 합해져가지고 이번에 직전민주 지역자치당 창당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몇 곳이나 돼요? 시도로 따졌을 때. 예, 우리나라 세종까지의 17개 광역권 중에 지금 7개 광역권이 주로 전략지역으로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우리 이명택 대표를 보면 전북 지역당 창당 활동을 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당을 정당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인정을 않고 있어요. 비합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뜻은 좋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는 다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지역 정당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요. 1962년도에 박정희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로 1962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정당법을 개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을 못 만들도록 해놨고, 이 정당법의 큰 그 악법의 틀거리를
지금 이 거대 양당이 60년이 넘도록 바꾸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정치 결사의 자유를 대단히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대 양당이 법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각 지역별로의 지역별 정당을 독자적으로 못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전북, 익산 뭐 이렇게 전북을 중심으로 지역자치당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지역 정도가 현재 연계해서 현재 우리 정당법에서는 한 강역권에 1,000명 이상이 반드시 모여야 되고 5개 강역권에서 5,000명 이상이 모여서 또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둬야 서울에 되거든요. 둬서 예. 장당을 인정한다. 이 법이 참 이게 정말 이 막걸리법이기도 하고 웃긴 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1,000만이 넘는 서울도 1,000명을 모아야 되고요. 우리처럼 170만밖에 안 되는 전북에서도 1,000명을 모아야 되고 뭐 이런 그 전혀 어떤 좀 인구적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 정말 바뀌어야 될 법이긴 한데 현재는 하여튼 그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끔 지역 정당들이 5개 이상이 연계해서 1,000명 이상씩 모아서 정식 정당으로 창당을 하고 각 지역이 뭐 재정권, 공천권, 인사권 이 모든 것은 다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지역당들이 모인 전국 정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 활동을 좀 자유롭게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지역 분권이나 또는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한번 해결하고 풀어가겠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왜 우리나라 정당법은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박정희 그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정당법을 바꾼 이유가 그렇죠. 군부에 대항할 만한 어떤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일단 뭔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새로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대단히 제한하려고 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지방자치제를 폐지해버리고 그렇죠.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다 당신이 직접 다 임명했잖아요.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자유라든가 다양한 정치적 활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게 이 정당법 개혁의 목적이었는데 군부가 그 만들었던 그 정당법을 지금 매번 한 18대, 19대, 20대, 21대 계속 국회 때마다 정당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대 양당이 자기들과 또 뭔가 경쟁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각 지역에서 생기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거죠. 지금의 구조가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정당법 바꿔야 되고요. 뭐 바로 우리 옆에 나라 일본 지방자치제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 실시한 지 3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도 뭐 거의 아주 부실하잖아요. 근데 일본만 해도 자민당이 지역자치단체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일본만 해도 시장, 군수, 도지사는 거의 지역당 출신들이 자민당 후보를 다 압도하고 이기거든요. 도쿄도 이렇게 예. 지역당 출신이 지사를 하고 있는 걸로 네네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일본은 뭐 상당히 많이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시장도 지역당이고요.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하여튼 많은 국가들에서 지역당 출신이 시장, 군수, 도지사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40여일 남았는데 총선 얼마 남기지 않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했어요. 뭐 이번 총선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어요? 지금 구성원들 간에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는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논의를 해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독자적 출마도 해보자. 창당이 총선 전에 된다면 우리 당 이름으로 총선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직접민주주의나 지역당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현재로는 총선 전 창당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 직접민주 그리고 어떤 지역정당, 지방자치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강령이나 정책, 뭐 당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을 통해서 그 가치를 계속 좀 투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때 우리 직접민주 지역자치당의 지금 당원들 중에서도 출마를 계획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독자적 출마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정당들 중에 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직접 민주주의, 지역 정당, 지방자치의 가치를 충분히 좀 공유할 수 있는 정당, 예, 그런 정당이 적극적으로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통해서 뭔가 그 가치가 앞으로 다음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정당법 개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개정, 예, 뭐 직접민주주의로 헌법 개정 이런 것들로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뭐 그렇게 지금 각 제 정당들과 나름대로는 물밑에서 열심히 만나고 협의하고 이제 있습니다. 언론에는 회자되지 않고 있던데 뭐 지역자치당이 현재 뭐 대화를 채널을 좀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따로 있어요? 딱 정해놓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전에도 지금 특히 새롭게 창당하고 있는 예, 제3지대 정당들하고는 계속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고, 뭐 기성에 있는 정당들하고도 예, 이러저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력적으로는 작은데 직접 민주주의라든가 지역 정당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꺼내놓는 정치 새로운 아젠다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최초 정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정치 아젠다 자체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감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좀 교감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치당하고는 뭐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난 2월 20일 날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 통합에 파기 선언을 했어요. 뭐 양당 정치 독점 폐해나 혐오 정치를 비판하면서 3지대 정당을 표방하면서 좀 다당제로 가야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파괴됐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뭐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물론 뭐 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각종 언론의 칼럼이나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뭔가 좌우,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예, 충분히 서로 대화와 타협,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어떤 건강한 보수, 예, 뭐 어떤 그런 건강한 진보 이런 분들이 연합 정치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제가 일관되게 그리고 또 그런 세력만이 실제 제 3지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많이 좀 나름대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좀 과감히 뭔가 설 전에 이 설 밥상에 딱 예, 당 통합이라는 그런 좀 이야기거리를 딱 올려놓는 과정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너무 정치공학적 합당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계속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진심의 연합 정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자기 것을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 양당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좀 진심의 연합 정치, 충분히 자기를 많이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제3당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최대한 마음을 합했어야 되는데 역사적 사고가 예, 없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 너무 자기들의 어떤 좀 정치적 정치적 이익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너무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이 확인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3지대로서 앞으로 이후에라도 예, 잘 또 뭔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세력 간의 좀 살아온 길도 좀 다르고 너무 색깔도 달라서 과연 빅텐트가 가능할까 우려도 네, 많이 네. 했었어요. 근데 현실이 됐는데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기존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얘기했던 명분 이런 것들이 사라졌는데요. 앞으로 과연 이 두 세력 성공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바란다?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좀 지지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그나마 저는 하나 이 세력이 지금이라도 뭐 다시 함께 재정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몇 석은 얻을 수 있겠죠. 예, 양 정당 다. 그런데 지금 그 거대 양당,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를 만들고,
또 민주당은 또 유성정당에 뭐 요즘 보니까 뭐 개혁 민주 진보 뭐 이렇게 이런 연합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유성정당을 만든 이 꼼수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유성정당의 표가 일부가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좀 분화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이 유성정당의 그 표는 저는 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쪽으로 일정 정도의 조국 신당도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좀 표가 몰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그 일부 표가 가는 것 뿐일 것이고 그래서 삼지대 정당이 아마 최소 10% 정도씩은 저는 얻을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래서 10% 정도씩 얻으면 대략 최소 15석씩의 국회의원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의 성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예측하고 기대하는 건 두 정당이 다시 좀 분리는 됐지만 선거 연합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주로 영남 쪽에 후보를 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주로 호남 쪽에 내고 수도권에서는 경쟁하고 그래서 뭔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정도의 선거 연합은 하고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경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구에서 경쟁력은 높이고 비례대표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만큼 얻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는 다음 22대 국회 때 이 양 당이 각자 20석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같이 합쳐서 교섭단체는 만들어서 연합할 것 같다. 계속 연합 정치를 구사함으로 인해서 이 현재 거대 정당에 정말 국민들에게 피곤할 대로 피곤함을 주고 있는 이 거대 정당의 정치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기를 또 기대하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정활동 하위 10% 평가해가지고 10%, 20% 발표를 했고 거기에 뭐 10% 들었던 의원 같은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졌어요. 지금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의석수를 많이 얻어서 야권 연대를 해서 일정하게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견제 그리고 뭐 더 나가면 개헌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야당의 상황을 보면 갈등이 너무 심하고 녹록지 않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탈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너무 조용하다고 하는 평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오히려 민주당은 거의 지금 이재명 사당화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아마 지금 이번에 특히 뭐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 이런 게 나오면서 상당히 이탈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은 조용한 듯 보이지만 이제 영남 쪽 공천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영남 쪽에 아마 이제 기존 의원들이 좀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뭐 거기도 반발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현재 모습만 봐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공천의 지금 과정에서는 되게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수혜증이 클 같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저는 상당수가 이탈해서 개혁신당으로 일부 가고 또 새로운 미래 쪽으로 일부 가고 이렇게 좀 이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정치 이슈를 보면 지금 지구도 지금 기후 때문에 좀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은 나라지만 온도 차가 90도 정도 같은 나라 차이가 날 정도로 기후위기가 지금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특히 지방 같은 경우가 거의 인구 문제 때문에 좀 소멸해가는 이런 현상이고 뭐 저출산 문제, 국가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익산 같은 지방이니까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있고요. 근데 양당이 이런 국가적 아젠다나 의제를 좀 이거를 정리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거의 싸움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보스 정치가 부활한 것 같아요. 보스 정치. 그 우리 뭐 과거보다 더 심한 보스 정치. 국민의힘은 윤석열당,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당. 그래서 거의 그 강력한 보스 그 1인들을 철저히 보호하거나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하지 않으면 그 당에서 배제돼 버리는. 예, 그래서 실제로 또 그분들이 공천 과정에서도 이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거의 뭐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당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사당화돼 버리고 있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들이 뭐 기육이나 저출산이나 이러저런 정책에 대해서 안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놓고는 있지만 뭐 그 정책들도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썩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정책의 무능도 있지만 모든 것이 지금 그 윤석열과 김건희 뭐 여긴 또 예, 이재명 뭐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상대를 어떻게 하면 적대적으로 거의 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세력을 싹을 잘라 없앨까 뭐 거의 그런 어떤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계속 진영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서로 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어떤 100개 이상이라면 한 50, 60, 70이라도 뭔가 이렇게 타협점을 만들어서 진척시키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 피곤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뽑아주는 건데 그 뭔가 그 피곤한 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뭔가 타협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정치인을 뽑아놨는데 이분들이 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냥 우리 집단의 기득권 유지, 나의 어떤 자리 유지, 지금 오로지 이것에 혈안이 돼 있는 정치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 지금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양 당의 현재의 정치가. 그래서 어떤 그 기후위기나 저출산이나 지역 소멸이나 이런 의지에 대한 어떤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는 정치.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그 현대 정치의 역사에서 국회가 항상 무능하다 소리도 듣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무능하고 가장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금 이 국회가 21대 국회 아닌가. 아니 오죽하면 후보 등록 30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선거구도 획정이 안 획정도 안 됐고 했죠. 예. 선거제도도 확정이 되지 않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한테 일이라도 더 유리할까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국민들 삶은 안중에 없는 이런 정말 무능하고 혐오스럽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있을까?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을 말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익산 어렵죠. 인구도 많이 줄고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서 타지로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인데 근다고 해서 기반 시설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도민이나 시민을 대신해서 중앙정부에서 싸워주고 그리고 뭔가의 인프라나 나름대로의 기업이든 어쨌든 지역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좀 마련해 주는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어차피 뭐 특정 정당의 후보가 유리하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 이슈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돼야 하잖아요. 네. 선거 이슈 뭐로 보세요? 아마 뭐 선거 이슈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저는 지역 소멸이 단연 핵심적으로. 핵심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정치인은 그 문제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중앙 정치 눈치 보고 중앙 정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손문선 대표님이 지금 계속 이 어떤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표나 통계들을 계속 분석해서 보도자료로 내보내주시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 많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좋은 정치 시민의 어떤 그 정보와 카페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석들을 통해서 봐도 지역 소멸 문제, 인구 소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특히 또 익산은 가장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로 뭔가 통계적으로 분석이 되잖아요. 전라북도 사회조사에서 예. 10년 후에 떠날 의향이 있는 곳으로 가장 높게 나왔죠. 익산이. 예. 그러니까 전 그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뭐 그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파트를 뭐 한 2만 세대 지금 막 그냥 도시 온 곳곳이 거의 공사장일 정도로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 2만 세대 정도가 새로 공급된다고 하면 한
가족까지 생각하면 한 5만 명 정도의 인구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주거의 어떤 문제가 어떤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특히 기존에 이제 아파트에 살던 분들의 재산 가치가 대단히 하락하고 또 기존의 아파트들이 어떤 공동화될 우려도 있고 더구나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그러면 다 제대로 분양이 되고 또 인구가 다 이게 뭔가 채워질 것인가도 예, 걱정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뭐 일자리 이야기도 하고 뭐 주택 이야기도 하고 교육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이게 저는 지역 소멸의 예, 화두로 뭔가 모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거 보면 2073년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 나이나 뭐 저희보다 조금 많은 나이 될 때 익산 인구가 7만 749명이에요. 그래요? 이건 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7만 4,900? 7만 749명입니다. 7만 대네요. 예, 50년 후면 전라북도 인구가 45만이에요. 예,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한 2,500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수도권이 여전히 한 60% 차지하고요. 지방 다 합하면 900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나 균형 발전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어떤 파격적이고 정말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추구할 것이고 진행할 것인가가 저는 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 익산으로 봐서는 저는 특히 지역 대학 예, 우리 익산은 저는 대학 도시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원광대, 원광보건대학, 전북대 익산 캠퍼스, 뭐 폴리텍 대학 이렇게 있는데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 대학이 소멸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익산은 이 대학과 연계해서 어떻게 젊은 인력들이 계속 이 대학에 뭔가 올 수 있도록 하고 이 대학에서 계속 젊은 사람들과 우리 어떤 나이 든 시민들까지도 계속 어떤 평생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 대학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좀 이런 데 대한 창의적 대안을 내놓는 분이 필요하다. 이거 좀 국회의원 후보 나오는 분들이 제발 좀 지역 소멸에 대한 그런 좀 기존에 듣지 못했던 좀 색다른 대책들을 좀 내놓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가장 큰 하두가 지역 균형 발전이었어요. 네, 네, 지방 분권이었고. 네, 근데 이제 지역 소멸이 됐든 뭐 저출산 문제든 국가적인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균형 발전 문제나 굉장히 지방이 살아야 할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뭐 현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국가 균형 발전 얘기들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네, 네. 뭐 이번 국회에서 가장 크게 논의할 게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 부분도 있을 텐데 지방에 있는 우리 익산에 있는 전라북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우리가 흔히 균형 발전 이야기하다 보면 뭐 중앙 정부 각종 기관들 지역으로 뭐 이관하는 거 이제 이 정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뭐 우리 전북 그리고 경북, 충청북도까지는 저는 이제 거의 수도권화 대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부권 벨트, 예, 아니면 중남부권 벨트 이런 정도의 어떤 국회의원들, 중앙 정치인들은 저는 같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뭉쳐야 한다? 예, 그래서 거의 약간 전라북도, 저쪽 경상북도, 뭐 대구 되겠죠. 여기는 전북이 기준이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부터는 저는 남부권 벨트로 좀 같이 함께 모여서 이 남부권 벨트가 어떤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을 어떻게 이쪽으로 더 분배하게 할 것인가를 저는 예, 이것만큼은 영호남의 국회의원이 다 모여서 저는 어떤 수도권과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뭔가 목소리 내고 싸우는 생존권 것이 싸움을 해야겠구만. 예,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지금 아무리 뭐를 해도 한 30년 이내 인구가 바뀌지 않을 흐름에 이미 고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부권부터 순서대로 소멸돼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완전히 좀 파격적인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북권 지방정부연합이든 뭔가 좀 이 중앙정부와는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상상과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월 10일이면 네. 투표인데 어쨌든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선거밖에 요즘 같으면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으로. 네, 뭐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호남, 특히 익산만 놓고 보자면 아마 되게 재미없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미 그냥 민주당 경선이 본선인 것처럼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랜 시절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또 다가오는 총선에 그리 큰 기대감이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2016년에 안철수 국민의당 물론 뭐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못 냈지만 그때도 불과 선거 한 뭐 20일 전까지도 그 삼지대 정당이 그 정도 지지율 받을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여론조사에도 뭐 한 8% 정도의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좀 우리 호남의 정치의 관전 포인트는 삼지대 정당이 어떤 후보들을 출마시키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놓고 민주당 후보와 어떤 경쟁을 펼치느냐가 저는 우리 지역 뭐 호남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삼지대 정당이 건강하게 뭔가 좀 잘 어떤 앞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린 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저도 작은 정당이지만 당 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 직접민주 지역자치당도 어떤 그런 다양한 정당들과 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방자치의 가치를 충분히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정당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함께 연합할 생각인데요. 그런 흐름에도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택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모시고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